202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해설을 맡은 저는 명지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생님하고 3, 4부를 함께 풀이하게 되었고요. 여러분 11월 학평 어땠어요? 쉽지 않았지. 이 쉽지 않았던 시험이면서 여러분 이제 내가 예비 고3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을 아주 한가득 안고 시험을 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9월 학평이 굉장히 어려웠어. 그쵸? 9월 학평을 안 본 시도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9월 학평 9에서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9월 학평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난도가 쉽긴 했어.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 11월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내가 이제 3학년인데 수능 공부도 해야 되는데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 속에서 이 시험 봤을 거예요. 만만하지 않다는 거 느꼈을 거고요. 특히나 수능 국어에서 독서가 어렵다는데 진짜 풀어보니까 독서가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 했을 겁니다. 장재혁 쌤하고 우리 2부에서 독서 지문 함께 꼼꼼히 분석하고 아마 문제 풀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는 내가 뭐 시험 때 답을 맞췄고 이건 틀렸고 이거를 내가 왜 맞히고 왜 틀렸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한 절차고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오늘 볼 지문 비문학이 아마 그럴 거야. 독서가 내가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지문을 막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막 빠르게 풀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수능 지문이 모의고사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고3이잖아 이제. 그치? 좀 제대로 수능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의고사가 내신 시험 범위로 2학년에 이제 마지막 2차 지필평가의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이라면 더더욱 지문 분석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저는 내신 범위는 아닌데 수능 시험 대비하기 위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 정말 잘 왔어요. 그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 선생님이 중간중간 많이 이야기할 거거든. 그런 것까지 잘 챙겨서 이 시간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잖아. 그치?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이 해설 더 그거보다도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3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26번부터 30번 지문 들어갈 겁니다. 자, 어땠어요? 이 시험이 사실은 얘들아 뒤로 가서 문학은 그래도 낯선 작품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답을 찾는 게 막 어려운 문제는 없었거든. 근데 앞부분에 선택 과목 우리 화작과 엄매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서 지문이 3개 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거야. 그 중에서 또 어때요? 경제학 그러면 여러분들 좀 기출 분석 해본 친구들이나 선생님 저 독서 공부 좀 했습니다 라는 친구들은 경제학이 늘 어렵다는 거 알고 있을 거야. 그리고 몰랐던 친구들은 아마 헉 했겠지. 그래 선생님이랑 오늘 지문 자체가 얘들아 난도가 꽤 있는 지문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경제시험이 아니거든. 그치? 국어에서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답을 골라내는지에 대한 패턴이 있어. 그걸 같이 한번 볼 거야. 지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다 경제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국어의 문제의 답은 골라낼 수 있다라는 걸 오늘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일단 지문 읽으면서 우리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일단 얘들아 경제학에서 어떤 약간 기본 전제야. 경제학에서는 우리 개별 주체, 우리들이야. 그치?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선택해. 뭔가 내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떤 변수들을 선택해서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경제 주체의 목표야. 내가 뭐 예를 들어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돈을 지불하고 어떤 물건을 구입할 거야.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돈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거. 그게 경제학에서 가장 최적의 소비일 거 아니야. 그쵸? 그냥 그 이야기야. 아주 기본적인 전제겠지.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보는 개별 경제 주체는 늘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고자 해.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 당연히. 그쵸? 우리가 진짜 이 현실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늘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 주체들은 일반적으로 뭐를 고려한다?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얘들아.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최적의 결과, 누구든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라는 답이 있으면 누구든 그걸 선택할 거야. 근데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건 뭐야? 효율성. 그치? 내가 지금 이 상황 하에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지. 최적의 결과를 못 얻는다면 차선의 선택이라도 해야지. 그때 고려할 게 뭐야, 얘들아? 효율성이야.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는 차선의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아직 이 사람들이 제시한 이게 뭔지 우리는 이제 목표야. 이 독해의 목표는 뭐야? 립시와 랭카스터가 얘기한 차선의 이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이 지문 독해의 목표인데, 그냥 사실 이 1문단에서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최적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일 때는 효율성을 따져가면서 차선이 뭐니 얘들아? 최고는 아니지만 그 밑에 정도 되는 그 다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대. 뭔지 한번 봅시다.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자, 여기를 읽는 순간 띠용 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치? 얘들아, 우리가 독서 지문 읽다 보면 그래, 이렇게 툭 던지는 문장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은 문장이 있거든? 근데 선생님도 읽으면서 그랬어. 경제학 지식은 여러분도 없고 선생님도 많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지식이 많지 않다라는 걸 그냥 동일한 수준에서 봤을 때 출제자가 그래, 이 문장 딱 주고 나서 당연히 누구나 이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다음 문장으로 풀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만 읽으면 돼? 차선의 이론에서 얘기하는 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뭐 10가지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선택을 하면 그건 최적의 결과야. 근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차선 얘기를 할 거잖아. 10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인 걸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 이게 1문단에서 얘기했던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치? 그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가 차선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에 자, 9개의 조건이 충족돼.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10개가 최적이니까 9개가 차선이겠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사람이 그거 아닐 수도 있는데 9개를 만족하는 게 차선이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선생님 지금 예를 들어 뒤에다가 색깔 넣어놨잖아. 그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던 거야.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약간 통념에 의하면, 그냥 우리의 상식에 의하면 당연히 8개 충족되는 것보다 9개 충족된 게 더 나을 것 같잖아.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제 우리의 독해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왜 반드시 그렇지 않은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왔니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기본 전제에 대해 설명을 한 거고 정말 중요한 문장, 요 예를 들어 기억 부분을 이해했어야 되는데 이 기억 문장이 전체적인 내용 이해에도 중요했고 문제 단독으로도 나왔어요 얘들아. 28번 문제를 가지고 요 기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물어볼 거거든. 아직은 풀 수 없어. 왜냐하면 왜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 이유를 찾고 나면 28번 문제에 답이 나오는 거겠죠? 그치? 그럼 요 이유를 우리가 잘 따라가 보자. 자, 3문단 갑시다.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 자, 이 문단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줬어. 이해해야 돼. 잘 따라와야 돼. 10개의 조건을 만족 못해? 그러면 9개를 만족하면 차선이겠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쵸?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말 나왔다.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얘들아, 우리가 독서 지문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단어들, 개념들이 제시될 때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을 수 있어야 되고 대비되는 개념들끼리 차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 중 9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 요 말이 나왔었지, 얘들아. 지금 앞문단에서 우리 경제 주체가 뭔가 선택을 할 때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10개가 다 충족되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도 같이 고려해야 돼?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근데 경제학에서 얘들아, 효율성과 공평성이라는 건 굉장히 대비되는 개념이야. 그쵸? 효율성이라는 건 뭐야? 뭔가 정말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양적으로 무엇이 가장 제일 효과적인가를 따지는 것이라면, 공평성은 뭐야? 뭔가를 많이 우리 읽을 거지만 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상황이 어려운 자와 상황이 어렵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의 무게감을 함께 고려하는 게 공평성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효율성과 공평성은 조금 대비되는 개념이겠구나를 조금 뭐랄까 읽으면서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보였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요 포인트가 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앞부분까지는 효율성만 고려하자라고 했다가 어차피 최적의 결과가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는 뭐를 함께 고려해?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대.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어려운 개념 나왔어, 얘들아. 사회 무차별 곡선. 집중해서 이게 무슨 곡선인지 보자.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 자, 이렇게 얘들아, 요렇게 수식 표시해 놓으면 조금 이해하기 쉽다.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효용 수준이라는 거, 효용은 요 만족감이야.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 말이 길지만 결국 이 효용 수준이라는 거 그냥 만족하는 정도다라고 풀어서 생각하면 되겠지. 그 만족하는 정도를 종합한 사회후생 수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이야. 이 후생 수준이라는 말도 어렵지만 뭔가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만족의 수준이다. 만족의 수준.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 수준이 아니라 사회후생 수준이니까 사회를 살아가는 그 전체적인, 사람들의 전체적인 만족 수준이 사회후생 수준이겠지. 그러면 이 효용 수준과 사회후생 수준 계속 비슷한 말인 거야. 만족의 수준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효율성 얘기하다가 공평성도 고려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지금 이 글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면 이 곡선을 보면 뭘 할 수 있다? 사회 전체적인 그 사회에서의 개인들에 대해서 공평성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이 곡선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얘들아. 일단 따라와봐. 그런 곡선이 있대. 그쵸? 그런 곡선이 있대라는 것만 생각하고 따라오면 돼. 더 설명합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었어. 지금 형광펜 들고 여기다 밑줄 그어놓는 거야, 얘들아. 이 곡선이 지금까지, 얘들아, 선생님 저는 이 곡선이 뭔지 정확하게 알겠어요. 불가능해. 그쵸?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한도 안에서만 이해하면 되거든? 이런 곡선이 있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느끼는 만족의 수준을 드러내는 곡선이야. 그리고 그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우리 뒤에 그래프 볼 건데 선생님 조금 미리 땡겨올게. 요런 곡선이야.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뭐야? 동일한 만족감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곡선이 원점이 여기잖아. 원점에서부터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 여기에 있는 곡선보다 여기에 있는 곡선, 이렇게 갈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3개 나왔다. 이 중에서 사회 후생 수준이 제일 높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도대체 왜 그런 건데요?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얘들아. 아직은. 이 지문에서 이게 일로 갈수록 왜 사회 후생 수준이 더 높은 건지 설명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로 물어봤어. 그러면 그때 가서 정보를 조합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우선 우리는 뭐뭐 할수록 높다, 뭐뭐 할수록 뭐 수치가 낮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일단 밑줄 그어놓고 얘를 내가 문제 풀 때 대입해야지, 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 사회 후생 수준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것과 얘들아, 여기에 있는 그래프와 여기에 있는 그래프와 만족감의 수치가 당연히 이쪽이 크잖아. 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거니까. 그쵸? 이거는 뭐 이유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 그러니까 원점에서 요 멀리 갈수록 이 만족도 자체가 커지는 거야. 이 X축 이쪽으로 Y축 이쪽으로 갈수록 수치가 커지는 거니까. 이해되죠? 그치?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후생 수준이 높다는 걸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선생님이 그린 거야.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서는 이걸 그려보기조차 힘들었을 수 있는데 얘들아 바로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쯤에 가서 아 이런 말이었구나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곡선이고, 자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 말 이해되니 얘들아? 우하향할수록 이 그래프 한번 봐봐. 이렇게 가면 얘들아 우리 요 곡선이잖아. 이 곡선의 기울기는 우리 접선의 기울기로 보지. 여기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다가 우하향할수록 점점 우하향이 뭐야? 우측으로 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잖아. 그럴수록 기울기가 어때? 완만해집니다. 이해되지? 요렇게 볼록한 곡선은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 그래프 모양으로 확인할 수 있네. 이 그래프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요 문단을 바로 읽었으면 훨씬 더 쉽긴 했을 겁니다. 이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이다. 자, 요 문장은 뭐냐면 사실은 선생님은 얘들아 너희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많이 조사하고 공부하고 왔어. 경제학적으로. 근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이 부분이 왜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 선생님이 정보를 더 조사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내용 이해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 출제자의 입장에서 얘들아 경제학적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가 가는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못해.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약간 기계적으로 그런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선생님 저는 이게 경제학적으로 왜 그런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문제 풀 때 이 정보를 가져다가 적용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조금 마음을 더 편안하게 가질 필요가 있어. 내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어. 우리 아까 요거는 이해했지 얘들아? 원점에서 더 멀어질수록 이게 만족도 자체가 숫자가 커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승 수준이 높다는 거, 요거는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요 부분 살짝 배경 지식을 더해서 설명을 하면 왜 곡선이 이렇게 나오느냐, 우리가 공평하다는 이 공평성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사회 후생 수준의 곡선은 얘들아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요 원점 이 점 위에 있는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 점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더했을 때 수치가 동일한 거야. 그쵸? 이거는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그래프는 요런 모양이 나온대. 근데 공평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 얘는 뭐냐면 이거지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과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것과 누구의 만족도가 훨씬 크겠니?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의 만족도가 훨씬 크겠지. 그 비율을 생각해서 만든 곡선이 이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봐.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10만 원을 가졌을 때의 만족감이 적을 거야.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만 원을 얻었어. 그러면 만족감이 1000만 원 가진 사람보다 훨씬 클 거 아니야. 그치?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했다. 이렇게 뭔가 비율의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온다. 어떤 그래프?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이 그래프가 사회의 어떤 공평성을 반영한 그래프이고 이 그래프의 모양이 이러이러한 원리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선생님이 이 설명 하나도 안 해도 우리 나와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
근데 읽으면서 궁금했을까 봐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요건 참고로, 그러니까 배경 지식으로만 알면 되는 거야. 이해하면 되는 거야.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문제를 풀 때는 이 내용 몰랐어도 사실 상관 하나도 없었어. 선생님도 문제 풀 때는 정확히 이해 못했어. 자, 그림은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두 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생산 가능 곡선 CD와 사회 무차별 곡선 SIC를 통해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얘들아, 요 그림을 줬어. 그쵸? 우리 이 그림 잘 봐야 되고, 사실은 경제 지문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문단에서는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게 사문단이었지. 사문단 읽을 때 이 그래프를 봤으면 훨씬 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오문단을 읽어볼 건데, 우선 얘들아, 지금 무슨 얘기했냐면 생산 가능 곡선 CD와 사회 무차별 곡선 SIC를 확인해야겠지. 자, 생산 가능 곡선 CD는 이렇게 생겼어. 그쵸? 여기 C와 D 표시해놓고 생산 가능 곡선이구나 이게. 그쵸? 그 다음에 SIC가 1부터 3까지 있어.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요 모양의 그래프. 그쵸? 이렇게 세 개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려놓은 거야. 그럼 일단은 그래프의 모양 자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 그림의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지금 CD를 보니까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 맞잖아. SIC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 맞죠? 모양 알려줬어. 그래 놓고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 중요합니다. 요 문장에 중요해. 선생님 앞에서 여기 어디냐면 이거 보자. 여기다 밑줄 거나 얘들아. 생산 가능 곡선 CD는 오목한 모양인 거 확인했고,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 그 얘기는 얘들아, 요 그래프 CD였잖아. 이 점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 그걸 보여주는 점들의 모임이 요 그래프란 뜻이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했을 때의 수치가 이 점 위에 있을 때. 그쵸? 그러니까 무슨 곡선이야? 생산 가능 곡선. 이게 가장 효율적인 생산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구나.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지. 경제학에서 그래프 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이 그래프 곡선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라는 의미구나. 이 곡선의 위에 있는 점은 효율적이야. 요 얘기인 거지.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해. 곡선의 안쪽은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야. 가장 효율적인 건 어디? 곡선 위. 요 곡선 위의 점일 때. 곡선의 바깥쪽이면 생산 불가능, 안쪽이면 비효율적. 됐죠? 자, 그러면서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지점, 접점 보이지 얘들아? 요 CD와 얘랑 접하는 여기만 접점, 그치? 요 E가 뭐래? 이 지점이 최적이야. 이게 가장 효율적인 어떤 가장 최상의 만족도를 주는 이 지점이 E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최적의 결과. 만약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가정을 왜 했을까? 1문단에서 얘들아, 그냥 최적의 선택이 가능해질 때라면 차선의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지문 자체가 뭐에 대한 지문이야? 차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지문이야. 그러면 그래, 최적은 여기야. 근데 제약이 있어. 사실은 어떤 제약? FG 선분. 요 선분이 제약이야. 이 바깥쪽에 있는 지점에선 생산할 수 없어. 이런 제약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차선의 이론에 대해서 뭔가 입증하기 위한 그 상황을 준 거지 우리한테. 그쵸? 그래서 FG 선분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졌을 때는 이제 차선의 선택을 해야 돼. 그 차선의 선택이 뭔가를 생각해보자. 이때 H지점은, H 여기 있네. H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이나마 충족하고 있으므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다시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생산 가능 곡선 CD가 있고 그 다음에 FG, 이게 뭐였어? 한계야. 이 바깥쪽으로는 생산할 수 없어. 자, 그러면서 요 지금 접점이야. 한계점과 이 생산 가능 곡선,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요만큼 생산하면 효율적인 거네. 그럼 이게 차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 H가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회 후생 수준도 고려해봐. 그 생산의 효율성만 고려하지 말고 사회 후생 수준도 한번 고려해보면 이게 차선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SIC1과 SIC2의 원점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SIC1 위에 있는 H지점보다 SIC2 위에 있는 I지점의 사회후생 수준이 더 높기 때문이다. 얘들아, 긴 문장이지만 결국 뭐냐면 얘랑 얘 둘 중에 뭐가 사회후생 수준이 높은 거였어? 얘가 높은 거였어. 우리 앞에 그래프에서 원점에서 먼 게 후생 수준이 높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H점을 봐. 요 H점은 사회 후생 수준 곡선이 SIC1이야. 그치? 그러면 요 접점보다는 누구와의 접점? SIC2와의 접점. 여기 I. 이게 사회 후생 수준까지 고려했을 때 H보다 I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보자 얘들아. 이 H는 뭐 위주로 고려한 거야? 효율성만 고려했을 때, CD라는 이 생산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는 H가 차선의 선택처럼 보여. 하지만 뭐를 고려하면 SIC라는 사회 후생 수준, 얘는 뭐가 반영된 개념이었어? 공평성이 반영된 개념인 SIC까지 고려했을 때는 H보다 I가 사회 후생 수준이 더 높아. 그러니까 얘가 차선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학자들이 말했던 거, 이 두 학자가 말했던 건 그래, 효율성만 고려한 이게 차선이 아닐 수 있어. 공평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 사회 후생 수준을 놓고 보면 얘가 효율성은 얘보다 떨어질 수 있겠으나 이 후생 수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1문단에서 얘기했던 10개의 조건 중에서 9개를 만족하는 게 얘라면 8개를 만족하는 게 얘일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차선의 선택은 8개를 만족하는 얘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두 학자의 차선의 이론의 그 핵심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두 학자의 차선의 이론을 입증한 겁니다. 알겠지? 효율성만 고려하면 얘가 차선이야. 근데 뭐까지 고려하면? 공평성까지 고려하면 여기가 차선일 수 있다. 이해됐죠? 요게 핵심이었어. 따라서 제약하에서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지점이 I지점, 요 I지점이 차선의 선택이 된다라고 요 그래프를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는 게 사실 어려웠을 거야. 그치? 그래서 우선은 이 글에서 사문단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사문단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할 필요까지도 없었습니다. 이 그래프의 위치, 그치? 요런 뭐 볼록한 모양이다. 그 다음에 원점에서 멀수록 후생 수준이 높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5문단에서 이 그래프를 이해하는 거. 왜 차선의 선택이 H가 아니라 I가 될 수 있는지. 효율성만 고려했을 때는 H이지만 공평성까지 고려하면 이 후생 수준까지 고려하면 I가 차선의 선택이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웠을 게 당연하고 선생님이랑 지금 읽으면서 내용을 좀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 얘들아, 사실 문제는 막 경제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사실 지문에서 얘기한 내용, 그 문장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도 답은 찾을 수 있었어야 돼. 보세요.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했어. 차선의 이론에 갖고 있는 의미, 차선의 이론이 무슨 의미야? 이 문단에서 얘기했잖아. 뭐라고 했냐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 있어. 이 문장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뭐야? 10개를 다 만족 못해? 그럼 당연히 차선이 9개일 것 같잖아. 아닌데 8개가 차선일 수도 있어. 이게 이 차선의 이론의 핵심이잖아. 그 의미잖아. 이 문단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그걸 입증한 거야. 그래프로. 알겠지?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이 의미하는 거, 생산 가능 곡선 설명 어디서 했냐면 4문단에서 5문단이죠. 생산 가능 곡선 CD 해놓고 얘들아 5문단에 네 번째 줄 보면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 라고 설명해줬어. 이 말을 풀면 뭐야?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을 의미해.
이거잖아. 그쵸? 요 얘기 어디 있었어? 오문단에 있었습니다. 립시와 랭카스터가 입증한 차선의 이론의 한 개는 나온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풀기 어렵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다 읽었는데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했더라도 한 개는 말한 적이 없어. 그쵸? 그러니까 바로 고민하지 말고 답 찾았어야 돼. 경제 주체들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1문단에서 아예 기본 전제였어. 누구나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거든. 그때는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차선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잖아. 1문단에 답이 나와 있었고요.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생님이 배경 지식이라고 설명했던 그 내용이야. 4문단에 있었던 거. 원래 효용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는 가중치를 작게 부여하고 효용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는 가중치를 높게 부여해서 요런 그래프가 아닌 요런 그래프가 나온다.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그래프가 나온다. 그 설명이 바로 이 5번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쵸? 이유 몰라도 일단 나와 있다는 건 아니까. 자, 26번에 찾을 수 없는 질문 3번이었습니다. 답 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자, 27번 갑니다.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낸다 라고 그대로 얘기했지 얘들아. 이 곡선 위의 점은 만족도, 후생 수준이 똑같은 애들이야. 맞지?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일반적으로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 모양 설명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곡선을 통해서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도 그대로 있었지. 어디 있었니 얘들아? 3문단 마지막 부분 봐봐.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요런 곡선이라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집단 인 거고, 이렇게 그래프를 생각한다면 이건 공평성을 고려한 거. 그러니까 사회의 가치 판단, 공평성을 중시하는 사회가 생각하는 사회 무차별 곡선은 이 모양인 거야. 자, 이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요 설명도 3문단에 그대로 있었던 말 가져온 거였어. 이 곡선에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니지 얘들아. 이 모양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어?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족감, 그 만족감은 어떻게 했어? 가중치를 낮게 부여했어. 가중치를 낮게 해서 반영이 된 거잖아. 근데 지금 만족감이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인 거죠.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좀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고, 낮은 효용 수준을 누린 사람들의 이 효용은 만족감은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즉 둘 다 반영을 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28번이 아마 여러분들 좀 고민했을 거야. 그리고 답이 1번이라서 1번? 답 1번이야?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선생님이랑 지금 같이 읽고 설명하면 답이 될 게 1번밖에 없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기억의 이유를 설명한 거, 기억 문장이 뭐였니? 10개를 어차피 만족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9개를 만족하는 것이 차선이 아닐 수 있다. 다른 요소를 고려했을 때 8개를 만족하는 게 차선일 수도 있어 라는 이유. 이게 차선의 이론의 핵심이었잖아.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지 얘들아. 효율성만 고려하면 10개를 만족 못해? 그럼 9개 만족하는 게 최선이야. 하지만 이 두 학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효율성 말고 다른 것도 한번 고려해보자. 공평성, 사회의 후생 수준이라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면 9개보다 8개가 더 차선일 수도 있는 거야. 이 얘기잖아. 이게 핵심이야, 이 글에. 핵심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다른 기준, 공평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왜 9개가 차선이 아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입증한 거죠. 답이 1번이고,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자신의 효용 수준에 대해 스스로 효용 수준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9개가 아니라 8개가 차선일 수 있다?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였어. 아예 글의 내용, 이런 내용 자체가 있지 않았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들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다. 나와 있지 않은 얘기야. 사실은 얘들아, 답을 알고 이런 문제를 풀잖아? 전혀 이게 추론 문제지. 이유를 설명한 거. 추론 문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추론 문제긴 한데, 지문을 다 이해하고 나서 나머지 오답지를 보잖아?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야. 지금 그렇죠.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했어? 낮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해서 높게.
근데 여기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예 반대로 설명했고, 그러니까 아예 틀리게 설명을 했고,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치,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없다면 개별 주체의 효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아니잖아. 개별 주체의 효용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뭐 사회 후생 곡선도 그리고 그 얘기를 여태까지 한 거잖아. 효용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건 또 글 전체의 내용으로 틀린 얘기잖아. 그쵸? 그래서 28번의 이 글 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번 서술이 바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가면요. 이것도 3점짜리 어려웠을 수 있는데, 선생님 얘들아, 솔직히 말하면 28번은 여러분들 틀릴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 근데 29번은 안 틀리지 않을까? 라고 기대했었어. 근데 오답률을 보면 29번도 꽤 높더라고. 한번 봅시다. 자, 윗글을 읽고 그림에 대해 경제 동아리 학생들이 나눈 대화,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대. 그럼 그래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뭔가 분석을 해놓은 대화인 거잖아. 봅시다. 경제자료 속 그래프에 대해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해보자 했더니 부원 1위, 나는 H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해 했거든. H라는 점, 우리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보자. H라는 점은 생산 가능 곡선, 요렇게 만들어진 C, D 곡선이지 요 위에 H가 있었어. 그쵸? 근데 이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이라는 건 뭐야? 효율적인, 그치? 생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치를 모아놓은 게 생산 가능 곡선이잖아.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H라는 점은 그 위에 있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당연히 높겠지. 이건 생산 가능 곡선이 뭔지만 우리 그대로 이해했으면 맞는 이야기겠구나 하고 걸러냈어야 돼. 그쵸?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이 효율적인 점이야 라고 생각했어야지.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그 이유는, 그치,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 이걸 선생님 여태까지 설명한 거잖아. 그쵸? H는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그 다음 이제 효율적인 수치였지만 어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뭐를 고려했기 때문에? 사회 후생 수준 그래프를 고려해서 이 I가 SIC2였잖아. 그치? 그래서 후생 수준이 좀 더 높은 것과 접점이었기 때문에 이게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즉, 사회 후생 수준을 고려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다. 맞는 얘기죠.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 이거 잘 보자 얘들아. 부원 3 보니까 I점 우리 빨리 찾아가봐. 그래프에서 얘들아, I점은 지금 CD 이렇게 있으면은 I가 어디 있니? 여기 있잖아. 그쵸? 그럼 이 생산 가능 곡선의 안쪽에 있네. 그쵸? 그러면 우리 아까 잘 생각해보자.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면 효율적인 거, 밖에 있으면 생산이 불가능, 안에 있으면 생산이 가능은 하지만 비효율적이라고 했었어. 근데 부원 3은 뭐라고 했냐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지점. 틀렸잖아. 그치? 얘들아, 그래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도 요 내용은 그냥 어제 설명을 했어. 오문단에서 그냥 팩트로 설명을 했던 내용이야. 그치?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이 안쪽은 생산이 가능하지만 비효율적, 이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 이것만 읽었으면 3번 틀렸네. 그치? 생산이 가능하지 않은 게 아니고 가능은 하지만 비효율적이야. 그냥 골라낼 수 있었어야지.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29번은 그래도 이해 못했어도 답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요 문제도 오답률이 좀 높았습니다. 얘들아, 어떻게 답 찾을 수 있는지 알겠지? 내용을 너무 많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더라도 얘들아, 물론 다 이해해서 풀면 가장 좋아. 근데 사실 경제학 지문 같은 걸 다 이해해서 푸는 것 자체는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글 자체를, 문장 자체를 독해해서 풀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틀리지 않아야 돼. 요런 문제야. 그치? 자, 부원 4 보면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야. 선생님 요거 그래프 너희는 나와 있는 거 봐봐 얘들아. CD 요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지. 얘가 FG잖아. 그러면 여기가 H고 여기가 K야. 얘는 둘 다 효율적인 지점이네. 왜?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위에 있고 요 선분 FG랑 접점이야. 그러니까 둘 다 효율적인 지점이 되는 거야. 얘가 더 위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너희의 추측이야. 그치? 그래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 위에 있으면 효율적인 지점이니까 K나 H나 둘 다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하는 지점이구나. 맞는 얘기인 겁니다. 자, SIC3은 SIC1과 2보다 사회후생 수준이 높다. 왜?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부원 3의 생각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 못했어도 내가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 눈에 보입니다. 그쵸? 자, 30번 갑니다. 어휘 문제.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A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A가 뭔가 봤더니 A는 얘들아 조절의 뜻, 균형이 맞게 바로잡음. 맞는 이야기네. 그치? B는 어때? 고려한다. 고려하는 거 뭐야? 생각하고 헤아려 보는 게 고려지. 일정한 분량을 채워 모자람이 없게 한다라는 거 충족. 그치? 분량을 채워서 모자라지 않게 만드는 거 충족. 맞네.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는 거 입증. 맞잖아.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거. 얘들아,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거라서 이거는 적응의 뜻풀이야. 적응. 근데 이는 뭐였니? 적응이 아니라 적용이었거든. 적용.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씀이라는 게 적용의 뜻풀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적절하지 않게 뜻풀이하는 건 5번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 어휘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 얘들아. 28번, 29번이 여러분에게 좀 어렵게 느껴졌을 문제고요. 28번과 29번의 차이라면 얘들아, 29번은 어땠어? 그래프 자체를 그냥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는 29번이야. 근데 이 지문 자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하는 문제는 28번이었지. 그 차이점이 조금 있었고 문제 풀 때 그래서 29번 틀린 친구들은 내가 앞으로 독서 지문 읽을 때 이렇게 팩트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갈 수 있어야겠구나 라는 거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지문 선생님이랑 같이 잘 해결을 받고요. 이제 31번부터 34번까지 갑니다. 고전문학이야, 얘들아. 낯선 작품이긴 한데 읽었을 때 크게 무리가 있지 않았을 거야.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쭉 볼 건데 문학 문제 풀 때 항상 뭐부터 보라고 하냐면 선생님 보기 먼저 보라고 하거든. 얘들아 32번 보기 한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요 가 작품 익숙한 친구들 없었을 거야. 굉장히 낯선 작품이거든. 이긍익의 죽창곡이라는 낯선 가사 작품이니까 해설을 준 거야. 해설 보세요. 이 작품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유배 생활을 하는 작가의 상황이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 화자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 설정 자체는 낯설지 않지. 이 작품은, 개별 작품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작품이지만 이런 설정 많이 하잖아. 유배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해. 근데 이걸 여성 화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설정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지, 얘들아? 정철의 작품 삼위인곡, 송미인곡 기억나잖아. 그거랑 비슷한 설정이네 하고 생각했어야 돼. 자, 그러면서 화자는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 우리가 그런 구절을 이제 읽으면서 찾아내야 돼. 그쵸? 내 탓이거나 임의 탓으로 우리가 헤어진 게 아니야. 외부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헤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 뭐 이런 거 나오겠다. 그쵸? 우리는 그러니까 설정만 잘 이해하고 갑시다. 일단 기본적인 이 작중 상황은 유배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야. 선생님 배경 지식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이 이긍익이라는 사람이 유배를 간 건 아니었대. 실제로 이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유배를 가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아들이 유배 간 아버지를 이제 뒷바라지 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의 입장이 됐다가 또 그냥 아들의 입장이 되었다 해서 그 사이에서 이 작품의 화자는 아버지의 모습도 나오고 이 아들인 화자의 모습도 나오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배경 지식으로 어쨌든 우리는 보기에서 알려준 상황을 이해하고 신하가 임금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죽창에 병이 깊고 폭음이 냉낙한데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터니 했습니다. 일단 작품 제목이 뭐였어? 죽창곡이었어. 죽창, 얘들아 대나무 창이야. 대나무 창에서 부르는 노래 라는 뜻이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보기의 상황을 보면 유배지에서 부르는 노래이구나. 유배지에서 죽창에 병이 깊고 그
그 유배지에서 생활하는데 몸은 계속 병들어가고, 그치? 폭음이 냉낙한데 뜻 나와 있습니다. 이부자리가 차갑다, 그치? 날은 춥고, 그리고 집이나 그 방 안은 당연히 따뜻하지 않고,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더니 먹을 것도 없어 얘들아. 뭐 반찬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아, 많지 않아. 돌미나리 한 줌 갖고 저녁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 위에 그저 놓고 님 생각하는 뜻은, 상 위에 그냥 놓고 누구 생각해? 임 생각을 해. 그치 얘들아, 반찬을 하려고 하는 걸 보면 이제 이 시대,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면 여성화자로 설정을 한 것이고, 여성화자가 사랑하는 임을 내가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이제 찬 만들어서 먹고자 하는데, 그걸 상위에 그냥 올려놓고 사랑하는 임을 떠올리고 있는 상황. 근데 실은 유배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아리따운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만은 불관한 인의 몸이 임을 조차 삼기오니. 근데 여기 보니까 얘들아, 사실은 여성화자가 사랑하는 님을 그리워하는 거라면 당연히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을 거잖아. 근데 여기 서술을 보니까 아리따운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리고 불관한 인의 몸이 라고 했어. 불관하다는 건 위에 보니까 관계없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얘는 뭐 친한 적 없다, 우리가 아주 가까웠던 적은 없다, 함께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오해하지는 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뭐 실제로 임금 곁에 있었던 신하이지만 뭐 그렇게 뭐 아주 가까운 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듯이 뭐라 그랬어? 아버지가 유배 와 있는 상황에서 아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거든. 그걸 생각하면 이 내용이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그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크게 막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만은 이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 원로의 노을 맨가 연분도 하중하고. 얘들아, 요 앞에는 뜻풀이 나와 있어. 원로의 노라는 것은, 이게 원로가 얘들아 월하노인이라고 해서 남녀의 인연을 이렇게 이어주는, 그치? 그럼 월하노인의 어떤 노는 여기선 실인데, 월하노인이 이어준 그런 인연이 연분도 하중하고, 그 실로 맺어져 있는 인연이니까 우리의 연분은 굉장히 중하다. 그리고 조물이 세우던가 방명함도 그지없다. 내가 아주 그렇게 막 가까웠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님과 인연을 맺어서, 그치? 그리고 그 월하 노인이 점지해준 그 인연으로 우리의 연분은 사실 굉장히 중한 인연이야. 그런데 그랬는데 조물주가 시샘을 했는가? 혹은 방명함도 그지없다. 방명이라는 건 팔자가 굉장히 뭐 사납다라는, 운수가 사납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조물이 세우던가 방명함이 그지없다라는 것은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중한 연분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뭔가 방명한 운수라든지 조물주의 시샘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탓으로 결국은 우리가 헤어지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시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 이팔 방년이 손꼽아 다다르니, 이제 우리 이팔 청춘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 나이가 되었어. 이팔 방년이 손꼽아 다다르니라는 것은 16살 정도의 나이가 되니, 심리 벽도와의 구름이 머은 속에 내 소식 님 모르고 님의 집 나 모를째. 우리 둘의 사이가 어떻게 됐어? 헤어졌어. 소식이 끊겼어. 내 소식 님 모르고 님의 집도 내가 모르게 됐고, 그렇게 이제 인연이 끊어지면서 서로 멀어지게 됐다라는 얘기고, 세사의 마희고와 홍안이 복이 없어. 세사의 마희고와라는 것은 우리 사이에 뭔가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마가 많이 꼈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치? 비슷한 뜻이겠지. 그래서 세상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생겨서 홍안, 여인의 고운 얼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얼굴에 복이 없어서 하룻밤 놀랜 울에 풍우조차 섞어치니 뜰 앞에 심근 규화 못 피어 시들거다. 얘들아, 이 심은 꽃이, 이건 해바라기 꽃이래. 규화가 못 피어서 시들어버렸어. 그 얘기는 뭔가 내 인생이 꽃을 피우지 못했고 우리의 사랑이 꽃을 피우지 못한 그 상황을 이렇게 규화가 못 피어 시들었다 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그래서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꽃이 시든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고기 흐린 물이 웬 못을 덜어인다. 형극에 떠딘 불이 난해총에 붙어오니 내 얼굴 고운 줄을 님이 어찌 아르시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형극에 떠진 물이 난해총에 붙어오니 요 말 또 뜻 나와 있었죠. 요런 부분 좀 어려웠어. 그치? 근데 풀이가 다 되어 있으니까 대입해서 읽으면 됩니다. 가시던 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해초 무더기에 붙으니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한 고기 흐린 물이 웬 못을 더러인다. 한 고기가 온갖 연못의 물을 다 더럽힌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형극에 떨어진 불이 난해총에 붙어온다라는 거. 가시던 불에 떨어진 불이 난초와 해초 무더기에 다 옮겨 붙는 모습. 내 얼굴 고운 줄을 님이 어찌 알으. 이런 상황에서 나의 고운 얼굴을 님이 어찌 알아보시겠는가 라고 하면서 화공이 붓끝으로 그려내어 울릴손가 연년의 가곡으로 뛰어다가 도도올까 라고 하면서 화공인 이제 그림 그리는 화가인 거잖아. 화가의 붓끝으로 그려내어 올릴까. 내 얼굴 고운 줄 님이 모르니까 이거 그림이라도 그려서 올리고 싶은 마음, 내 존재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 그리고 연년의 가곡으로 뛰어다가 도도올까 라고 하면서 대같이 고든 절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 나는 뭘 갖고 있어. 아주 고든 절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대같이 고운 절개를 갖고 있지만 님이 더욱 모르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나의 아름다운 얼굴도 내 님이 모르시고 나의 고든 절개도 몰라주시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여성이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은 뭐야? 유배간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중간중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아마 해석이 좀 안 된다라고 생각했겠지만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문제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거야. 그러면 우리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갈 건데 얘들아 31번 가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거든. 요런 문제 선생님은 얘들아 한 작품만 보고 선지 확인할 수 있잖아.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가에 해당하지 않는 건 그냥 바로 답이 될 수 이제 지워버릴 수 있는 거거든. 자,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읽으면서 역설적 표현, 뭔가 문장이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 없었어.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두운 것이 대비되는 대상 드러났었나? 없었잖아. 그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심리 변화의 양상. 공간을 이동해 가면서 화자의 마음 상태가 변화했어? 아니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음성 상징어가 딱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어.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보통은 요거 서리법 관련된 선지, 고전 문학에서는 서리법이 한 개 정도는 꼭 나온다는 선생님이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 찾아봅시다.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강조하는 부분 어디 있었어? 의문형 어미. 얘들아, 밑에 세 번째 줄에 화공의 붓끝으로 그려내어 올릴손가 연년의 가곡으로 뛰어다가 도도올까. 그치? 뭐뭐한가 의문형 어미잖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은 있었네. 그러면 사실은 나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가지문만 가지고 공통점으로 5번을 그냥 골라 써야 되는 문제야. 선생님 실제로 그렇게 풀었거든. 가, 나를 가지고 두 작품을 가지고 다 대입해 보려면 오히려 좀 머릿속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한 작품만 가지고 일단 기준을 세워서 쭉 보고 이 문제가 쉬웠던 이유는 뭐야? 가 하나만으로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한 2개, 3개 정도 남는다. 그러면 그 남은 선지만 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이 문제는 조금 쉬웠어. 그래서 31번 가만 가지고도 답이 5번으로 나왔지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나로도 한번 다 체크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32번 갈 거야.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 선생님이 이 보기 먼저 읽고 가작품으로 들어갔지. 그치? 그러니까 가에만 관련되는 단독 문제니까 그냥 이 시점에서 바로 풀어버리자. 그쵸? 병이 깊고와 돌미나리 한 줌으로 석찬을 하자터니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의 처지. 병이 깊었어. 부정적 처지. 그 다음에 돌미나리 한 줌으로 저녁 반찬을 만들어야 돼. 먹을 것도 별로 없어. 유배 생활하는 부정적인 상황. 맞죠?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마는과 이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를 통해 화자가 타인의 잘못으로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됐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물론 뭐라고 했었냐면 자신이 처한 부정적 상황의 원인을 임이나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으로 돌린다고 얘기했거든. 그치? 이거랑 연결한 선지인데 이 내용을 봐봐. 님의 거동 친한 적 없어. 나는 님과 아주 가깝게 지낸 적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남 탓이야? 타인의 잘못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 내 몸이 임을 늘 따랐어. 이렇게 친한 적은 없었지만 나는 님을 늘 따랐다. 이게 왜 남 탓이야?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보기의 내용, 요 내용이 있는 건 맞았지만 시 구절과 잘못 연결했지. 여기는 내 탓도 아니고 임의 탓도 아니고 타인의 탓이야, 외부의 탓이야를 말하는 구절이 아니었다. 우리 해석해보면 사실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해서 32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고를 수 있었죠. 3번 보면요. 조물이 새오던가와 세사의 마희고아를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음. 자, 여기 나와 있네. 조물주가 시샘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세상살이 중에 마희고화라는 게 어떤 장애물이 굉장히 많았어 라는 건 임도 나도 탓이 아니라 외부의 탓이잖아. 이게 바로 그치? 조물주가 시샘을 하고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많았고 외부의 탓 맞죠? 뜰 앞에 심금 규화가 못 피어 시들거다를 통해서 임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 꽃을 피우지 못했다, 우리의 사랑을 꽃 피우지 못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맞죠? 대같이 고든 절은 님이 더욱 모르려든 내 이 고든 절개를 이미 모르실 텐데 라는 거. 님에 대한 화자의 변치 않는 마음, 임금과 내가 지금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임에 대해서 고든 절개를 가지고 있어 라는 거니까 변치 않는 마음 맞겠죠. 나머지는 설명 다 잘했지. 32번에 정답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2번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잘했고요. 이제 나로 갑니다. 나 작품은 얘들아 우리 제목이 뭐였냐면은 노마설이었습니다. 노마설, 늙은 말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늙은 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 하나 봅시다. 읽어보니까 그냥 우리 술술 잘 읽혔어. 그쵸? 어려운 부분 딱히 없었고 봅시다. 숭정 9년 4월에 주인이 노비 운을 시켜 마국간 바닥에 메어 엎드려 있는 말을 끌어내오게 하고 말에게 이르기를 했거든. 말에게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안타깝구나 말아. 너의 나이도 이제 많아졌고 힘도 쇠하여졌구나. 이제 제목 자체가 노마설이었잖아. 그치? 나이가 많은 늙은 말이야. 그래서 너는 이제 힘도 쇠하고 그치? 나이도 많고 장차 너를 빨리 달리게 한즉 네가 달릴 수 없음을 알고 장차 너를 뛰게 한즉 네가 그럴 수 없음을 안다.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달릴 수도 뛸 수도 없는 상황이야. 내가 너에게 수레를 메어 매우 멀고 험한 길을 넘게 한즉 너는 넘어질 것이고 너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풀이 우거진 먼 길을 건너게 하면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말이여 장차 너를 어디에 쓰겠느냐? 너를 백정에게 주어 뼈와 살을 바르게 할까? 나는 너에게 차마 그럴 수는 없어. 그러면 달릴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을 나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백정에게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 그치? 장차 너를 성 안의 저작거리에 가서 팔더라도 사람들이 너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안타깝다. 그치? 너를 딱히 사갈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의 재갈을 벗기고 굴레를 풀어놓아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가거라. 나는 너에게서 취하여 쓸 것이 없구나. 이렇게 뭔가 교양 있게 말했지만 사실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다. 그러니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거잖아. 그치? 주인이 말을 키웠어. 그치? 같이 이제 말을 가지고 이동도 했을 것이고 짐도 나르게 했을 것이고 그렇게 쓰임새가 많았던 말인데 말이 늙어버렸어. 그러니까 쓰임새가 다 하고 나니까 이제 나는 너를 놓아주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주인의 말이었네. 이 얘기를 들었어. 말은 이에 귀를 쫑그리고 듣는 것처럼 하고 머리를 쳐들고 하소연하는 듯하며 몸을 웅크리고 오랫동안 있으나 입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을 추측컨대. 그치? 말이 진짜 사람의 말을 하진 않았을 거야. 하지만 말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추측해보니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슬프구나. 주인의 말씀이 이처럼 정성스러울까. 약간 이런 거지. 어머 저렇게 정성스럽게 말을 했는데 결국은 나 버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나 주인 역시 어진 사람은 아니야. 옛날 나의 나이가 아직 어려 힘이 왕성할 때 하루에 100리를 달렸으나 가는 것에 힘이 없지 아니하였고 내가 하루에 100리도 지치지 않고 잘 달렸어. 한 번 짐을 실음해 몇 석을 실었으나 나의 힘이 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내가 젊을 때 정말 잘 달리고 정말 짐을 잘 나르고 그런 말이었어. 그리고 주인은 가난하였는데 생각건대 내가 아는 바로는 쑥으로 사방에 벽을 쳤고 쓸쓸하게 텅 빈 집에는 동이에 한 말의 조를 쌓아둠이 없었고 광주리에는 한자의 피륙도 저장하 없었고 이만큼 가난했다 라는 뜻이지. 마누라는 야위어 굶주림에 울고 여러 아이들은 밥을 찾으나 아침에는 된죽 저녁에는 묽은 죽을 구걸하듯 빌어서 끼니를 이어갔다. 얼마나 내 주인이 젊을 때 가난했는지 그 가난했던 삶 속에서 그 당시에 나는 말은
진심으로 힘을 다하여 동서로 오가고 오직 주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남북으로 오갔으니 내가 가난한 주인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해줬다. 오직 주인의 목숨을 위해 멀리는 몇 천리, 가까이는 몇십 몇백 리를 짐을 싣고 뛰며 옮기기에 일찍이 감히 하루라도 편히 살지 못했으니 나의 수고로움은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얘들아, 이렇게 열심히 고생해준 말을 이제 쓰임이 다 했다고 내치는 상황인 거잖아. 그쵸?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나로 말미암아 길 위에서 굶어 죽은 시체도 도랑에 빠지지 않게 되지 않았는가. 내가 이렇게 공이 큰 말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프다. 내가 비록 늙었으나 오히려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고 주인이 나를 길러줄 뜻을 더해 길러줌에 마음을 쓴다면 경치 좋은 곳에서 나이나 새면서 한가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말의 입장에서라면 노후에 엄청 편안하게 막 풍족하게 살 것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동쪽 교회의 무성한 풀이 내 배고픔을 달래기에 충분함. 나는 저 바깥쪽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풀만 먹어도 충분하고 단 샘물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쪽 산골짜기의 맑은 물이면 나의 목마름을 풀기에 충분합니다. 이 늙은 말인 내가 내 목숨을 이어가고 주인집에서 함께 살아가기에 막 엄청난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 쌓인 피로를 쉬고 고달픔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며 흔들거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고 피곤함에서 소생할 수 있게 하며 힘을 헤아려 짐을 맡기고 재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히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남은 목숨을 마치는 것이 나의 큰 행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렇게 말년을 너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라고 말이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얘기를 한 건 아니고 말의 생각을 추측해보면 이럴 것이다. 버림받는 것으로 마칠 뿐이라면 나는 곧 발굽으로 눈서리를 밟고 털로는 찬바람을 막으며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에오라지 스스로 기르며 나의 천명을 완전히 한다면 도리어 나의 참된 천성에 거슬리는 것이니 나에게 어찌 아픔이겠습니까? 감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거면 충분하다. 나의 말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이에 시리하여 탄식하며 이르기를. 얘들아, 이런 말 들으면 주인은 어떤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버리려고 한 거 큰 잘못이겠구나 라는 걸 깨닫겠지. 내가 가난할 때 젊을 때 이렇게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준 말을 이제 쓸모없다고 해서 내치는 거 이거 내가 못할 행동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은 나의 잘못이로다.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옛날에 제나라 환공이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관자가 늙은 말을 풀어놓고 따라가기를 청했으니 관자만이 오직 늙은 말을 버리지 않고 사용한 것이다. 늙은 말을 버리지 않았어. 이러한 까닭으로 능히 그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한 것이다. 늙은 말을 버리지 않아서 그 덕으로 임금을 도와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옛날의 고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지.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늙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늙은 말이 쓰임이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거지. 하면서 이어 노비 운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잘 먹이고 다만 너의 손에 욕당함이 없도록 하라. 풀어주지 말고 네가 잘 챙겨라 라고 다시 이제 말을 바꾼 거네. 바꾸어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 글 노마설이라는 글은 뭐 읽는데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구분하는 것도 딱히 어렵지 않았어. 주인이 맨 처음에는 쓰임이 없다 하여 버리려고 했으나 말의 얘기를 듣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 얘들아. 쓰임이 다 했다고 해서 함부로 버리거나 뭔가 소홀히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우리 31번 아까 가만 가지고 우리 풀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왔어. 근데 나를 가지고 한번 또 판단해보면 역설적 표현, 명암의 대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심리변화, 음성상징어 전부 나에서도 찾기 힘든 부분이었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얘들아 마지막 부분에 말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말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물음표 있는 부분 딱 보이지. 그치? 그래서 눈에 잘 띄었을 겁니다. 나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으로 갑시다.
기역은 가에 있었고 니은은 나에 있었어. 기역은 님의 집이었어. 그치? 지금 화자와 님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 소식을 님이 모르고 님의 집을 내가 모른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기역, 님의 집이라는 건 님과 내가 지금 좀 멀리 떨어져 있게 됐다. 관계가 끊어졌다. 소원해졌다 라는 걸 얘기하는 소재. 1번에 나와 있죠. 나와 님의 관계가 소원함을 드러내는 소재가 님의 집이겠구나 라는 거 이해됩니다. 본 김에 우리 기역 부분만 한번 쭉 볼까? 나와 님의 역할이 바뀌었음? 전혀 아니고. 나와 님의 갈등이 해소되었음? 지금 헤어진 상황인데 님의 집이라는 게 갈등 해소 아니잖아. 자, 그 다음 4번 보면요.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내는 소재다. 지금 여기서 말한 님의 집을 내가 모른다라는 것이 뭐 상황이 변화되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사실 위에서 우리 중략 위에 부분 근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중략 위에 부분을 보면 님의 거동 친한 적 없건만은 뭐 불관한 이내 몸이 님을 조차 삼기오니 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가까운 채로 서로 너무나 잘하는 사이였는데 지금은 떨어졌어. 이렇게 말을 하긴 좀 무리가 있겠지. 그치? 중략 위에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이 님의 집을 가지고 나와 님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지. 나와 님의 현실인식이 긍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히려 지금 얘들아 내가 님의 소식을 모르고 나도 님의 집을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긍정적임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쵸? 우리 기억만 가지고도 1번밖에 답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게 조금 느낌이 오고 니은을 보면 니은으로도 판단해 봐야겠지. 니은은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나로 인해 완전할 수 있었으며 요 부분이었거든. 그러면 말이 젊었을 때 내가 주인집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애를 썼는지에 관련된 것이었어. 말과 주인의 관계가 밀접했음을 드러내는 거 맞잖아. 해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말과 주인의 역할이 확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역할이 불분명했는데 이 니은 부분에서 역할이 확정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 관계없죠. 그 다음에 말과 주인의 갈등이 심화되었음을, 그쵸? 오히려 니은에서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도움이 되는 사이였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겠고요. 말과 주인의 상황이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뭐 그 이전부터 유지가 쭉 되고 있다는 걸 주인집의 여러 식구의 목숨이 요 부분을 통해서 특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주인의 현실인식이 부정적, 오히려 그 주인집 관련해서는 도움이 되는 존재였어.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해서 33번의 답은 우리 1번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4번 갑니다. 보기는 나에 나타난 대화를 구조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얘를 먼저 보고 나를 읽었어도 물론 좋고, 그치? 보기는 미리 보는 습관을 항상 들이세요. 근데 뭐 딱히 먼저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맨 처음에 주인이 뭐라고 명령했어? 내가 너를 굴레에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치? 나는 이제 더 이상 너가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말이 변론을 했어.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주인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늙은 말이 쓸모가 없다라는 건 내 잘못된 생각이야. 라고 수긍했고, 그리고 주인의 실천은 마지막 부분이겠네. 노비한테 명령했지. 잘 먹이고 욕당함이 없도록 해라. 라고 노비에게 명령했으니까 그 부분이 주인의 실천이겠죠. A에서 주인은 말의 현재 상태를 근거로 말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 현재 너는 뭐 빨리 달릴 수도 없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도 없고 시장에 나가서 판다 해도 팔리지 않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현재 상태를 근거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맞는 이야기죠. B에서 말은 과거 행적을 나열하여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에서 주인이 내린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과거 행적을 나열한 거 맞아. 너가 젊었을 때 이렇게 했잖아 라는 거 과거 행적 나열했죠.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나는 절대 늙지 않았어. 노쇠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요 말이 맞는 건데 말의 변론에서도 나는 이제 노쇠했다. 그건 인정했어. 내가 젊었을 때만큼 그 상태는 아니야. 노쇠하긴 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쵸?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변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A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다. 그쵸? 과거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도움을 줬다. 그리고 늙은 말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내칠 만큼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였잖아. 그쵸?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B에서 말은 자신을 기르고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주인을 설득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쓰면 되느냐라는 거 우리 말이 변론하는 부분에서 제주를 헤아려 일을 시키면 비록 늙더라도 오히려 능이 빠르게 떨치면서 길게 울어 주인을 위해 채찍질을 당하면서 쓰임에 대비하고 라고 하면서 나도 네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3번도. 시에서 주인은 늙은 말도 쓰임이 있다는 내용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옛날에 제나라 환공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는데 이 부분 고사를 인용하는 거 있었고요. D에서 주인은 A에서 말에게 내린 자신의 처분을 번복 뒤집었어. 노비에게 말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지. 해서 34번에 우리 정답은 2번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 3부에서는 여기까지 34번까지 풀어냈고요. 다음 이제 4부에서 남은 새 지문 문학 함께 보면서 또 중요한 포인트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고 우리 4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